안녕하세요. 자동차 보는 남자 차고나입니다. 오늘은 딱 1000만원에 살 수 있는 중고차 10세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세대 중에는 중형 SUV부터 패밀리 세단 그리고 가성비 있는 외제차까지 있습니다.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이 싫다면 좋아요라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차량은 산타페 DM입니다. 사실 제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단순 교환이 있는 13에서 14년씩 10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다면은 1000만원 초반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산타페 DM의 가장 큰 장점은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타페 DM의 후속인 산타페 TM 그리고 중간에 나온 코로나 마스크 에디션과 지금은 한솥 도시락 에디션이 출시가 되었는데 아무리 다르게 보려고 해도 산타페 DM의 내외관 디자인은 지금 산타페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타페 DM은 당시의 경쟁자인 소렌토 R이나 캡티바를 압도했고 말 그대로 한국 중형 SUV 시장을 씹어먹었던 차량입니다. 디자인도 준수했지만 산타페에 적용된 R엔진은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엔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어떤 제조사든 2.0 터보 엔진에서 2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뽑아내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지만은 당시에는 2.0 엔진에서 180마력의 40토크는 BMW를 제외하고 거의 없었습니다. R엔진과 매치된 현대의 6단 자동 변속기는 똑똑한 변속 로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무난한 변속 성능과 준수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페 DM부터 그동안 현대에서 거의 20년 동안 사용하던 1세대 플랫폼을 버리고 2세대 플랫폼인 N 플랫폼에서 제작된 첫 중형 SUV입니다. 그래서 1세대 대비 승차감, 주행성과 안정성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1세대 대비 개선이고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한참 못 미치는데 단적인 예로 IIHS에서 진행하는 전면부 25%만 충돌하는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운전석 앞에 있는 필러가 휘어지면서 이 테스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건 비단 산타페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테스트가 생겼을 당시 볼보를 제외하고 토요타, 벤츠, BMW 할 것 없이 모든 제조사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도 결과가 조금 불안하다 이러면은 돈을 좀 더 보태시거나 연식 혹은 다른 부분을 타협해서 산타페 더 프라임이나 올류 소렌토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타페 더 프라임은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차대 보강을 했고 올류 소렌토는 LF 소나타 베이스 그러니까 N2 플랫폼이 적용되어 두 차종 다 이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대응하는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산타페는 비새는 이슈가 있어서 수타페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누수가 되었는데 전 차주가 비가 새는 상태로 운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니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행을 따라 하체 세팅이 단단한 편이라서 이 부분이 패밀리 SUV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 불과 10년 전이었지만 산타페는 3천만원 초반에 사는 차였지만 그랜저급 SUV답게 옵션도 정말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만 애매한 가성비 산타페 DM이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는 쉐보레 캡티바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연식이 너무 오래된 산타페 DM이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은 산타페 대비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적은 쉐보레 캡티바도 1000만원이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캡티바는 사골 아니에요? 싸도 이런 차를 추천하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쉐보레에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출시한 지 10년이 넘어가는 모델의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기아가 모하비 더 마스터를 출시한 급으로 대대적인 변경을 한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외관은 당시 최신 패밀리룩 디자인이 적용되었고 라이트에 DRL도 추가되었습니다. 내장도 캡티바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10년을 넘게 사용한 포스포크 휠이 3스포크 휠로 바뀌었고 센터 패시아도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어쩔 수 없지만 버튼의 위치나 디자인 등 전반적으로 알차게 개선하여 큰 변경 없이 기존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깔끔한 센터 패시아 느낌을 줍니다. 무엇보다 실내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가장 낮은 등급부터 7인치 마이링크 시스템이 들어가고 쉐보레 마이링크는 아시는 것처럼 애플 카플레이 같은 폰 프로젝션을 지원합니다. 이거 외에도 유로6가 적용된 독일 오펠스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 엔진은 2014년에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인 워즈호텔에서 세계 10대 엔진으로 선정된 엔진입니다. 또 그동안 많은 쉐보레 오너들을 고통받게 한 젠2 미션이 일본의 IC 미션으로 변경되었고 캡티바에 적용된 유압식 스티어링 휠은 누유와 소음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보쉬의 RMDPS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고 개선이 되었지만 쉐보레답게 감가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차의 중고 가격은 16에서 17년식이라면은 키로수가 좀 많다면은 1000만원 미만에도 매물이 있고 주행거리가 짧고 상태가 괜찮으면은 1000만원 초반에 매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정은 16년식 이후로는 1년에 채 3000대가 안 팔렸기 때문에 매물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캡티바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닌데 뒷좌석에 에어벤트가 없는 점은 좀 아쉽고, 뒤쪽에 있는 연료 펌프에서 고주파음이 들리는 고질병이 있는데 이 소리가 나는 차는 펌프를 교체해도 소리가 계속 난다는 후기가 꽤 많았고, 또 최신 년식의 차량이다 보니 유로6 엔진이 적용되어 요소수가 들어가 아무래도 유지관리에 리스크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또 현대의 DPF는 큰 신경 쓰지 않고도 탈 수 있었으나 쉐보레 DPF는 가동이 되면 계기판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멈출 때까지 필요 없는 주행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앞쇼바 마운트에서 찌그덕찌그덕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수리비가 비싼 것도 단점이지만 현대 R엔진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니고, 자잘자잘한 수리는 부품을 직접 수급해서 공인나라를 통해서 수리한다면 수리비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식 대비 최고의 가성비, 캡티바가 두 번째 차량입니다. 여러분, 중고차도 좋은 게 많지만 신차와 같이 구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중고차도 좋은 차 고르기 어렵지만 신차를 사는 건 할인이나 카드 캐시백 등 숨어있는 혜택이 많아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차 살 때 일일이 전화해서 혜택이나 견적 비교하지 말고 카랩에 다운받고 클릭만 몇 번 하면 전국 2,000여 명의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해보고 가장 저렴하게 신차를 살 수 있는 카랩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하게 신차 구매하세요. 견적을 받아 비교해본 후 마음에 드는 견적을 선택해 상담받을 때 딜러에게 050 안심 번호가 전달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영업전화 걱정이 없고, 차량 구매 시 필요한 금융 서비스, 자동차 보험, 신차 패키지와 사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까지 모든 게 앱 하나로 할 수 있어 복잡한 신차 구매 게으르게 살 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기간별 할인 추이를 그래프 형태로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어 최적의 구매 시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카카오페이와 제이를 통해 신차 구매 시 카드사 캐시백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추가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는 카랩. 신차 이제 카랩에서 게으르게 사세요. 세 번째는 카렌스와 올란도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할 수 있다면 최고의 가성비 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차량 다 공간이 넓고 가격이 저렴한데, 카렌스는 기아차 치고는 인기가 많이 없어서 저렴한 편이고, 올란도는 쉐보레차답게 감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두 차량 다 소형 MPV로 가격대와 차급에 비해서 넓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SUV 외관의 주행감을 원하신다면 올란도를, 합리적인 유지 모습 비용을 생각한다면 카렌스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렌스는 두 달 전쯤에 한번 다뤘던 차종으로 위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올란도로 구매 예정이라면 16년식 이상 젠3 미션이 적용된 올란도를 추천드립니다. 16년식부터 1.6 디젤과 보령 미션 3세대 속칭 젠3가 적용되는데, 이 미션은 성능적으로 크게 진보는 없었지만 내구성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젠2 미션이 적용된 올란도는 오너들이 차를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미션이 죽는 문제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올란도로 구매 예정이라면 16년식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2세대 보령 미션은 한 부분이 고장나면 연쇄적으로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 재생 미션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젠3 미션이 적용된 올란도는 엔진 배기량이 1600cc로 줄어들어 아쉽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미션보다는 출력이 좀 줄어든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경쟁차인 카렌스도 1.7 디젤을 사용하고 있어 출력 차이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1700cc 엔진은 연간 자동차세가 40만원인 반면 1600cc 엔진은 100cc밖에 차이가 나나 자동차세는 20만원 후반대로 올란도의 2.0 엔진이 빠진 건 아쉽지만 1.6 엔진도 이 부분에서 본다면은 카렌스보다 올란도가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두 모델 다 LPG 모델이 있는데 만약 LPG 모델을 염두하고 있다면은 무조건 카렌스로 가셔야 됩니다. 올란도도 정말 옛날부터 사용하던 기하기 방식이 적용되어 예전 LPG 차 하면 떠오르던 출력 부족 문제와 겨울철 시동 등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카렌스는 가솔린 MPI에 해당하는 다이렉트 인젝션이 적용되어 위에 언급된 LPG 차량의 단점이 개선된 엔진입니다. 올란도는 카렌스에 비해서 크기도 15cm가량 더 길고, 올란도는 MPV이지만 SUV 스타일로 생겨서 내외적으로 좀 더 넉넉한 실내와 당당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장력 간판이 70%가 사용되어 든든한 승차감과 안전에서도 2.23라 생각됩니다. 착한 아빠들의 차 올란도와 카렌스가 세 번째 차량입니다. 마지막 차량은 베라크루즈입니다. 2006년에 출시한 차로 현대 5대 명차로 항상 이름을 올리는 차입니다. 30만 킬로로 달리면 길들이기가 끝났다고 할 만큼 장고장이 없어 현대의 실수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차입니다. 베라크루즈는 산타페 CMA 플랫폼인 Y5 플랫폼을 늘려서 제작했고, 현대의 3000cc 디젤 엔진인 S 엔진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거의 탱크 엔진으로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고장도 적고 6기통 엔진이라서 소음과 진동이 4기통 대비 억제되어 있어 오너들이 크게 만족하는 엔진입니다. 베라크루즈를 구매 예정이라면 꼭 12년식 이상을 구매해야 됩니다. 4등급 공해 차량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 단속이 시작되어
노후 경유차 단속을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12년식 이상 유로5가 적용된 베라크루즈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역시 매물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12년식 이상 유로5가 적용된 베라크루즈는 공해 3등급 차량으로 2035년부터 단속이 시작되고 이때부터는 모든 내연기관이 단속 대상이라서 휘발유든 디젤이든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베라크루즈는 12년식 이전에는 S1 엔진과 i-C 내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는데 유로5가 적용된 12년식 이후부터 S2 엔진과 현대 6단 전륜 자동 변속기로 변경됩니다. 베라크루즈의 S2 엔진은 255마력 48토크의 강력한 출력을 가지고 있고 베라크루즈의 형제 차종으로 기아의 모하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출력 차이와 구동 방식 차이로 인해서 같은 엔진의 모하비가 가속력이 더 좋지만 고속으로 갈수록 공기 저항이 낮은 베라크루즈가 좀 더 낫고 바디온 프레임 형식인 모하비는 무게 중심점이 높을 뿐 아니라 프레임 바디라는 특성상 요철에 대한 승차감이 좀 부족한 편이다 보니 여러 나이대를 가진 가족들과 편안하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베라크루즈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베라크루즈는 오래된 차답게 디자인, 특히 실내 디자인이 올드합니다. 하지만 출시한 지 20년이나 지났지만 프로 가격이 4천만원에 육박했던 플래그십 SUV답게 요즘 추가된 옵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고 소재도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6기통 디젤 엔진이라서 연비는 좀 떨어지지만은 진동도 좋고 주행 질감이 부드러워 4기통 디젤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승차감과 내구성이 좋아 30만 킬로는 기본으로 달릴 수 있는 베라크루즈가 마지막 차량입니다. 첫 번째 차량은 닛산의 알티마 5세대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알티마는 닛산의 중형 세단으로 소나타, 캠리, 어코드와 같은 급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알티마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가성비입니다. 신차 출시부터 가성비를 내세워 판매했던 차량답게 신차가가 제일 낮은 등급인 스마트 등급은 2,990만원, 가장 높은 테크 등급은 3,480만원입니다. 가성비는 중고차 시장에도 이어지는데 알티마 5.5세대의 중고 가격은 주행거리 10만 킬로 이하의 차량들은 900에서 1,000만원 초반 정도면은 좋은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년식의 비슷한 옵션의 소나타와 K5와 비교한다면 훨씬 저렴하고 미국에서 같은 급으로 경쟁하는 10세대 캠리와 5세대 어코드와 비교해도 같은 일본 차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알티마 5세대는 페이스리프트라면서 외관의 변화가 큰 편인데 닛산 맥시마에 적용되었던 에너제틱 플로우 컨셉이 적용되어 전체적인 디자인은 차분함보다는 스포티한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모습은 한 급 위인 맥시마와 거의 유사하여 패밀리룩 적용으로 알티마에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1,000만원 언저리에서 국산 중형 세단이면은 초기형 깡통 LF 소나타 혹은 YF 소나타를 생각할 수 있는데 YF 소나타를 선택한다면은 안전도와 연식을 포기해야 되고 LF 소나타를 선택하면은 옵션을 포기해야 하나 알티마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2.5 알티마의 가장 높은 등급인 SL 테크에서는 측구방 경고, 선루프, 센터 스크린과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안전 장비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고 또 알티마는 미국의 IIHS 안전도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엔트리 등급인 스마트도, LED 헤드램프, 저중력 시트, 원격 시동, 전방 주차 센서, ECM 룸미러, 앞좌석 전동 시트, 열선 핸들, 열선 시트 등 기본 필수 옵션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썬루프와 센터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 테크 등급과 옵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5세대 알티마에서는 2.5리터 가솔린 엔진과 자트코의 엑스트로닉 CVT 조합을 가지고 있고 180마력 24.5kgm의 토크, 리터당 12.5의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기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연비를 잘 받는 편인데 오너들의 평가를 보면 실연비가 공인연비보다 더 잘 나온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다른 알티마의 장점은 탄탄한 기본기에서 나오는 주행감이 좋다는 것입니다. 알티마의 스티어링 휠은 좀 구식인 전기유압식 스티어링을 사용하는데 스티어링의 담력은 좀 무거운 편인데 현대기아의 가벼운 스티어링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차답게 장고장이 크게 없는 편이지만 부품비는 비쌉니다. 이건 혼다나 도요타나 동일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닛산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2028년까지는 AS방을 유지한다고 했지만 공식 AS방이 사라지는 것 또한 리스크입니다. 가성비 넘치는 중형차 알티마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량은 i40입니다. 수입차인 알티마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은 현대에서 거의 알티마급인 i40가 있습니다. 베라크루즈 1세대 제네시스, 아반떼 HD와 함께 현대의 실수로 불리는 차로 당시 HD 그랜더에도 없던 언더커버 적용과 유럽을 공략하기에 만들어진 차답게 하체 부품도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했고 조율도 잘해서 당시 현대차에서는 이례적으로 주행 능력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판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가격은 소나타보다 비쌌지만 차 크기는 오히려 작았고 외관이 묘하게 아반떼 MD 그리고 페리 후에는 아반떼 AD와 닮아있어 얼핏 보면 준중형 같은 이미지가 있는 것이 치명적이었고 승용 모델도 있지만 대표 모델이 외견이었기 때문에 한때 국내에서는 롤스로이스보다 안 팔리는 차였습니다. 차가 무슨 결함이 있어서 안 팔렸다기보다는 여러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판매가 부진했지만 차 자체만 놓고 본다면 나쁘지 않은 차량입니다.
i40의 가격은 넓게 형성되어 있는데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을 본다면 700만원대부터 괜찮은 매물을 고를 수 있고 페이스리프트 이후를 본다면 1000만원 초반 정도의 괜찮은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롤스로이스보다 안 빨렸던 차답게 매물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i40가 비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웬만한 그랜저보다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등급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은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와 통풍 시트가 적용되고 가죽 시트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뒷좌석 전동 햇빛 가리개 등 안전 옵션만 제외한다면은 지금 나오는 풀옵션 차만큼 옵션이 빵빵합니다. 중고로 이 가격대에 소나타와 비교한다면은 소나타 옵션이 처참할 정도로 부족하고 실내 소재도 비교가 안 됩니다. i40는 외건이 대표 모델이었지만 승용 모델인 살룸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라인업도 두 가지인데 1.7 디젤과 2.0 가솔린 모델이 있는데 가솔린은 누 기반 GDI 엔진이 사용되었습니다. 세팅은 좀 다르지만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엔진과 동일한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i40가 단종될 때까지 사용되었고 지금도 쓰이고 있으니 세타 엔진과 달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GDI 엔진이다 보니 GDI의 고질병인 노킥이나 엔진오일 감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성능 기록부나 엔진의 컨디션을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젤은 U2 1700cc 엔진인데 이 엔진은 딱히 심각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두 엔진은 모두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라면서 디젤에만 7단 건식 DCT로 변경되는데 DCT는 아무래도 문제가 많아 디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옵션 풍부하고 주행 성능 좋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너무 좋은 i40가 두 번째 차량입니다. 세 번째 차량은 아슬란입니다. 한때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이었는데 여기저기 소개된 이후부터는 조금 애매해진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HG와 비슷한 가격에 풍부한 옵션, 세련된 내외관 디자인, 우수한 MVH와 그랜저 HG 대비 나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슬란은 한때 현대의 전륜구동 플래그십으로 그랜저와 제네시스의 간극을 메우기에 잠깐 양산하였다가 i40와 비슷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처참한 판매량 때문에 후속 없이 단종되었지만 그랜저가 거의 대부분의 부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종되었다고 해도 부품 수급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플래그십 세단답게 대배기량인 3.0과 3.3 람다 엔진밖에 없어 아무래도 연비가 좋지 않아 유지비 부담이 있다 보니 감가가 많이 된 편입니다. 람다 엔진은 LPG 엔진에서 실린더 헤드볼트 풀림 문제로 이슈가 되었지만 가솔린에서는 그 빈도가 적고 2020년도쯤 현대에서 무상 수리를 진행하여 현대 GDI 중 그나마 큰 이슈가 없었던 엔진입니다. 변속기는 무난무난한 현대 전륜 6단 자동 변속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슬란은 전장을 제외하고 전폭과 휠 베이스는 그랜저 HG와 동일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랜저 HG를 베이스로 앞뒤 범퍼와 실내 센터 페시아 디자인을 변경한 차로 LF와 유사한 수평 형태 센터 페시아와 전면부 디자인을 갖고 있어 그랜저 HG를 베이스로 큰 변경 없이 만들었지만 그랜저와 유사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분적인 수정으로 큰 디자인 변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도어 패널은 그랜저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슬란은 제네시스급 옵션과 MVH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6기통 엔진과 이중접합 차압유리 등 MVH를 강화하여 조용한 실내와 HUD, 오토홀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고급 옵션이 들어가 현대 전륜구동 플래그십에 걸맞는 정숙성과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감은 HG와 유사한 승차감 위주의 세팅이 되어 있으나 하체가 훨씬 잘 조율되어 있어 그랜저 대비 낫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옵션은 제네시스급이지만 아쉽게 부품은 그랜저 HG와 유사합니다. 전자식 스티어링 휠은 저렴한 CMDPS가 들어갔고 플랫폼도 YF 소나타부터 사용하던 N1 플랫폼이 그대로 사용되어 있고 더군다나 내수 모델이다 보니 추가 보강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IIHS의 스몰 오버랩 평가를 대응하지 못하는 차체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유있는 출력, 고급 옵션이 다 들어갔지만 단종과 준대형 세단의 감가를 온몸으로 받아 가성비가 좋은 아슬란이 세 번째 차량입니다. 마지막은 SM6입니다. 장단점이 분명한 차량이지만 상반기에 LF 소나타보다 많이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격대 중형 세단은 역시 옵션도 많이 없고 디자인도 좀 지루한 LF보다 감가가 많이 되어 가성비 좋은 차를 많이 염두에 두고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이 차를 선정했습니다. 저는 올류 말리부가 이 가격대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지만 많이 소개했고 중고차는 어차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세가 형성되는 시장이고 SM6도 장단점을 알고 산다면 감가가 많이 된 만큼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SM6의 가장 큰 장점은 16년에 출시하고 거의 변화가 없는 디자인입니다. 지금도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긴 했지만 초기형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어 중고차를 사도 중고차 같지 않다는 것이 최대 장점일 것 같습니다. 출시 초에도 디자인으로 사람을 홀렸지만 요즘 현대에 산으로 가는 디자인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출시한 지 10여 년이 다 된 지금 시점에 봐도 프랑스 감성의 SM6 디자인은 아직도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퀼팅 시트 옵션이 적용된 실내 디자인은 지금 봐도 여전히 고급스럽고 우아해 보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SM6도 렉타의 고급 파워 스티어링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고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최신 직분사 엔진과 독일 게트락의 7단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 즉각적인 변속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DCT는 장점이다 단점인데 게트락의 건식 7단 DCT는 현대보다 울컥거림이 더 심한 편이고 더 평이 안 좋은데 이 미션이 고장나면은 부분적으로 교환 또는 교체보다는 미션을 통으로 교체하는 케이스가 많고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수리비가 나왔다는 후기가 꽤 많습니다. 또 후륜에 토션빔 플러스 AM 링크가 적용되어 통통 튀는 최악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데 2열은 특히 승차감이 좋지 못합니다. 이게 토션빔이라서 승차감이 안 좋다기보다는 AM 링크라고 르노 코리아에서 독자 개발한 링크가 문제입니다. 토션빔 끝에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링크를 달아놓아서 요철을 넘을 때 미칠 듯한 통통 튀는 승차감을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 AM 링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문제가 되자 초기형에서도 AM 링크를 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르노에서 운영하는데 물론 100만원이 훌쩍 넘는 후륜 서스펜션 교체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공조와 내비 오디오가 요즘 차처럼 S링크라는 8.7인치 스크린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UI 디자인도 무슨 80년대 비디오 게임처럼 너무 올드하고 에어컨 온도나 바람 세기 조정하는 것도 3-4번에 터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서 욕을 엄청 많이 먹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지만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필터를 가는 것조차 자가 교체가 어려운 정밀성과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르노의 수리비와 부품비는 현대 기아 대비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는 빈도가 높지 않다면 감가 폭탄을 받은 SM6가 상황에 따라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니크한 디자인의 저렴한 가격, 프랑스 감성 세단 SM6가 마지막 차량입니다. 첫 번째 차량은 더 뉴 K3입니다. 우선 조금 답답하게 생긴 외관만 상관없다면은 더 뉴 K3는 가성비는 정말 좋은 차입니다. 2017년식이면은 현대 아반떼 AD와 동급인데 똑같은 엔진과 미션 그리고 아반떼 AD보다 좀 더 나은 옵션 구성을 갖추고 있지만 아반떼 AD 대비하여 평균 시세는 K3가 더 저렴합니다. 17년식 8만 정도면은 1000만원 미만의 괜찮은 매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반떼 AD는 요 정도 스펙이면은 1000만원이 다 넘어갑니다. 물론 더 뉴 K3가 AD와 엔진과 미션은 동일하지만 플랫폼도 좀 더 구식이고 조향이나 제동 부품 등 나머지 부품들도 MD와 비슷한 사양이긴 하지만 아반떼 MD 초기형에서 PC 테일 현상 등 주행에 문제가 있었던 반면 동일 플랫폼을 사용한 K3에서는 문제가 없어 출시 당시에도 아반떼 MD 대비 K3가 낫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상 주행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중고 시세가 저렴한 K3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세대 플랫폼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안전도인데 K3는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차례 보강을 하여 IIHS의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아반떼 AD와 같은 가장 높은 9등급을 받았습니다. 엔진은 감마 1.6 GDI 엔진이 사용되었습니다. 더 뉴 K3에 적용된 GDI 엔진은 감마 엔진의 완전 끝물 엔진으로 초기형에서 문제되었던 부분 중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개선되었고 GDI의 구조적인 문제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준중형 중 GDI가 적용되지 않은 차량은 SM3밖에 없어 준중형을 구매하면서 GDI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 예정이라면 GDI의 이상 증상을 잘 검색해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신차 출시 당시 더 뉴 K3가 모델이 노후화되고 기계적인 성능이 AD 대비 열세다 보니 기아에서는 가성비 있는 옵션으로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깡통 바로 윗등급인 트렌드에서 A, C, E 3개의 트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A 트림은 축구방 경보 시스템이 있고 C 트림은 앞좌석 통풍 시트와 뒷좌석 에어벤트가 있고 E 트림은 HID 헤드램프와 LED DRL 그리어 LED 리어램프로 구성되어 트렌디 등급에서 스마트키, 열선 스티어링 휠, 풀 오토 에어컨을 기본으로 놓고 나머지에서 사고 예방이냐 편의사양이냐 외관의 멋이냐 3가지 중 선택할 수 있어 필수 옵션과 내가 선호하는 옵션을 쏙쏙 골라서 가성비 있게 구성했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준중형 K3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는 올류 크루즈입니다. K3와 비슷한 연식으로 본다면 크루즈 역시 1000만원 미만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올류 크루즈는 오펠이 GM 산하에 있을 때 개발된 자동차로 준수한 외관과 유럽 브랜드 특유의 탄탄한 하체 세팅 그리고 터보 엔진 적용으로 GM차 특유의 주행 만족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말리브 1.5 터보와 더 뉴트렉스 완전 끝물에 들어간 GM의 신형 엔진인 SG 엔진과 보령 미션으로 잘 알려진 하이드라매틱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이 엔진 역시 직분사가 적용되었고 올류 말리브에 들어간 1.5 터보 엔진과 배기량만 조금 다를 뿐 같은 사양의 엔진입니다. 말리브 오너들 사이에서 서지 탱크 누수를 제외하고는 엔진에서 크게 문제된 적이 없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루즈는 153마력, 토크는 24.5kgm, 연비는 13.5kg로 중형 세단을 상회하는 출력과 준수한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백은 7초대로 경쟁 차종을 압도하고 당시 그랜저보다 고급 사양인 보쉬가 공급하는 REPS가 적용되어 오너들의 주행 만족도가 특히 높습니다. 또 GM의 델타2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되어 최신 안전 규정을 대응합니다. 보령 미션이 적용된 건 아쉽지만 3세대에 해당하는 젠3 미션이라서 뛰어난 성능을 기대할 수 없지만 내구성과 변속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기계적인 스펙이 K3나 아반떼를 압도해서 한국 준중형차 시장을 씹어먹었을 것 같지만 크루즈의 출시 가격은 아반떼나 K3 대비하여 트림별로
200~300만원씩은 비싸 중형 세단인 소나타와 K5와 가격대가 겹쳤고 중간 트림에도 직물 시트를 넣어주는 등 옵션질을 좀 해서 판매는 극도로 부진했습니다. 한국 GM의 경영 악화와 올란도와 크루즈의 판매 부진으로 군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단종된 비운의 차량입니다. 사실 터보 엔진과 REPS 전장이 4665mm로 아반떼나 K3보다 거의 50mm 더 길어서 그 정도의 가격 차이는 발생할 만했지만 아쉽게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저조한 판매량과 함께 단종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물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후륜은 토션빔이 적용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등급인 LT 트림에도 직물 시트가 적용된 매물이 있어서 잘 보고 고르는 게 필요합니다. 오펠이 공급하는 1.6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 디젤 모델도 출시를 하는데 양산을 1년 동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물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가성비에 딱 어울리는 올류 크루즈가 두 번째 차량입니다. 세 번째 차량은 레이입니다. 기아의 대표적인 차골 모델로 2011년도에 출시했지만 현재까지 17년도에 한 번 그리고 22년도에 한 번 페이스리프트를 두 번만 진행했을 뿐 14년 동안 풀체인지 없이 계속 양산하는 차입니다. 풀체인지가 없어도 신차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고 중고차로 넘으면서 감가가 거의 없어서 레이의 초기형이 16에서 17년식이면은 8~900만원 언저리에서 쓸만한 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레이는 11년부터 양산하다 보니 가격대가 다양한데 저렴한 건 500만원대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감가가 적은 편이라서 이게 내가 살 때는 좀 찝찝하지만 되팔 때는 손해가 적기 때문에 짧게 타다가 팔아야 하는 상황 등 특정 상황에서 이것 또한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의 가장 큰 장점은 실내 공간입니다. 실내 공간을 결정하는 휠 베이스가 2520mm로 거의 코너에 육박하고 산타페보다 높은 1700mm의 전고를 갖고 있어 경차치고는 말도 안 되는 개방감과 2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열에 적용된 슬라이딩 도어와 경차가 갖는 주차비, 톨비 할인, 자동차세, 취등록세 등 세제 혜택과 경차 지원까지 생각한다면 충분한 구매 메리트가 있어 감가가 안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레이에는 3기통 1000cc 엔진에 4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는데 경차의 특성상 가격 상승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신 기술이 적용된 엔진과 미션에 적용이 어렵고 레이는 경차치고 차체가 매우 크고 무겁다 보니 레쿠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연비가 떨어집니다. 경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차가 그렇게 연비가 좋지 않은데 레이는 거기서 더 떨어지니 조금 오버를 한다면 중형차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출시하여 오래된 샤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더군다나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되어 있어 비필러가 없기 때문에 안전도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레이는 경차 같지 않은 개방감, 넉넉한 2열, 넓은 실내, 그리고 다용도 활용성, 세제 혜택의 경제성까지 갖춘 레이가 세 번째 차량입니다. 네 번째 차량은 포드 몬데오입니다. 뭔데요? 이게 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감가 하나는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의 신차가도 4천만원 정도 하던 몬데오는 2015에서 16년식이라면 중고차로 800만원 미만에도 매물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신차가 대비 80%가 날아간 어마어마한 감가를 받았습니다. 몬데오는 포드의 중형차인 퓨전의 유럽 판매명으로 미국차 특유의 넉넉한 실내와 유럽 사용자의 입맛에 맞춰서 탄탄한 하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공인연비가 15.9로 고속도로에 올려놓으면 20km 찍는 것도 어렵지 않으며 물론 할인이 있긴 했지만 신차가 4천만원부터 시작하는 차답게 상위 모델인 티타늄 등급 기준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동 시트, 가죽 시트 등 옵션이 오늘 소개한 차 중에는 가장 좋습니다. 몬데오는 디젤 세단이 대한민국을 강타하던 2015년도에 출시하였습니다. 이 당시는 수입자 이꼴 디젤이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로 5시리즈, E클래스, 파사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수입차들이 디젤 엔진을 메인 모델로 사용했고 몬데오도 디젤만 있습니다. 엔진은 포드의 소형 엔진인 듀라토크 엔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션은 초기 수입부는 6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이듬해인 16년식부터 현재는 마그나 인수된 독일 게트락의 습식 6단 듀얼 클러치가 사용되었습니다. DCT가 건식에서 문제가 많고 습식으로 넘으면서 폭스바겐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트러블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몬데오는 다소 생소해 보일 수 있으나 몬데오에 들어간 듀라텍 엔진은 포드가 디젤명과 PSA 그룹과 합작하여 만든 엔진인데 볼보가 포드 산하에 있을 때도 주로 사용했고 마찬가지 이유로 제교와 랜드로버에서도 사용하여 수입차 정비 소요간다면은 정비를 하기에 완전 생소한 엔진까지 정도는 아닙니다. 몬데오는 뭔가 에스턴 마틴스럽게 생겼으며 유럽 현지 차종답게 스페인 생산분이 한국으로 수입되었습니다. 몬데오는 오너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 판매량이 높은 건 아니지만은 오너 평가가 9.2점일 정도로 오너가 매우 만족한 차량입니다. 오너들은 대체적으로 장구장 없고 연비가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차답게 아름다운 수리비를 갖고 있으며 유럽물을 먹어서 그런지 우리가 사랑하는 통풍, 열선 이런 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소재감이나 인테리어도 4천만원이 맞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뭔가 한번 갸웃하게 만드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몬데오가 네 번째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